안녕하세요. 자, 3월 23일 날 9급 공무원 시험이 시행이 됐고요. 자, 그중에 이제 형사정책, 보직 형사정책 개론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급은 그동안 있어 왔는데 9급은 올해가 첫 시험이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나올까 매우 궁금했는데 대부분 시험에 처음 도입이 될 때는 많이 어렵지는 않게 출제되는 경향이 좀 있는 뭐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올해 보직 형사정책 9급 문제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무난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험생에 따라서는 좀 어렵게 느끼는 분도 있고 쉽게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 무난한 정도의 수준이고 평상시 기본적인 내용을 잘 습득을 하셨으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어떤 게 출제됐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여기서 법령과 또 법령 판례를 이렇게 묶어서 출제되는 사례도 많으니까 법령 판례 포함해서 11문제 나왔고요. 네, 이론 문제가 9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 중에 이제 법령 부분은 보호관찰법 여기서 3문제가 나와서 상당히 이제 많이 출제가 됐고, 그 외에는 소년법 같은 경우 2문제, 그리고 나머지는 뭐 형법 문제라든지 성충동 약물치료법, 전자장치 부착법, 스토킹 범죄, 성폭력 범죄 처벌법 등등등 해서 이제 한 문제씩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됐고, 또 유의할 건 뭐냐면 요거 판례 문제가 3문제. 그러니까 100% 판례라기보다는 법령과 판례를 이제 섞어서 낸 문제인데, 그래서 판례의 비중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직보다는 이제 보호직에서는 판례가 조금 더 많이 중시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습하시는 분들은 판례도 어느 정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이론 파트에서는 범죄 원인론. 범죄 원인론이 몇 문제 나오는지 많이 관심이 많죠. 여기에 4문제가 나왔고요. 나머지 앞에 개관 부분부터 범죄 대책론 등등등 그 외라고 할게요. 그 외에 이것은 5가지가 여기저기서 종합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됐다는 거. 그래서 법령 판례의 비중과 이론 비중이 60 여기 뭐죠? 55%, 45%가 되겠죠. 이 정도 비중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또 상중하를 한번 나눠봐야죠. 난이도가 아주 어려운 문제는 발견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제 기준에는 상은 0으로 잡았고, 중이 11, 하가 9, 한 요 정도 비중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갈리겠지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공부를 충실히 한 학생들은 상당히 많이 맞출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는 무난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암수범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피해자 개인 사정, 신고에 따른 불편 불이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재량도 바로 원인으로 많이 학자들은 분석합니다. 신고에 따른 불편 불이익은 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 암수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수사기관의 자유재량은 수사기관의 어떤 편견이나 자유재량으로 인지는 됐으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밝혀내지 못하는 거, 이거는 상대적 암수범죄라고 하죠. 그다음에 2번 암수범죄 방법 중 자기 보고식 조사 같은 경우는 스스로 범죄를 설문조사에 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범죄에서는 나타나기 어렵죠. 경미한 범죄를 밝히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3번 암수범죄 방법 중 피해자 조사는 암수에 대한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 관찰 방법이죠.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피해자 조사는 간접적 관찰 방법입니다. 뭐 직접적 관찰은 뭐 자연적 관찰, 실험적 관찰, 뭐 CCTV라든지 그죠?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직접적 관찰이 되겠고. 자, 4번 암수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구별이 어려운 범죄에서 피해자 가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 뭐 마약범죄, 또 윤락행위 범죄, 도박범죄 등등등 이런 범죄에서는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암수범죄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2번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 기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호관찰 조건으로 선고유예 받았다 그러면 1년으로 한다. 법에 명시돼 있죠. 그 다음에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유예기간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그 기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고요.
3번 소년 가석 방지하는 6개월에서 2년 이하의 위원회가 정한다. 이건 아니죠. 예, 이건 임시퇴원 할 때 이 4번 지문처럼 4번 먼저 볼까요? 임시퇴원자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개월 2년 이하의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정한 기간 이런 규정이 있는 거고 예, 가석방은 소년이든 성인이든 가석방이 됐을 때 이 보호관찰을 받는 보호관찰 기간에 관해서는 가석방 기간 동안 받게 돼 있어요. 가석방 기간. 그래서 이게 이제 성인의 가석방 기간이 어떻고 소년의 가석방 기간이 어떤지를 이제 생각해서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기형은 10년이고 유기형은 남은 형기, 형기의 3분의 1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니까 남은 형기가 되고 유기는 10년을 넘을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죠. 소년은 특별하게 규정이 되어 있죠. 가석방 전에 집행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 그래서 이미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 가석방 전에 집행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그게 가석방 기간이고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이버전 문제입니다. 범죄학 이론 중 낙인 이론의 정책적 함의. 그죠? 낙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사사법기관의 이런 적극적인 조치 때문에 전과자로서 낙인이 되고 그에 따라 재범을 계속하게 빠지게 된다. 따라서 비범죄화하거나 이런 다이버전을 많이 활용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번 소년범에 대해서 그죠? 특히 이 뭐랄까 변화 가능성이 높은 소년범일 경우에는 뭐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소년범은 더 필요성을 강조하죠. 그다음에 검찰 단계의 다이버전 훈방 통고 처분 틀렸죠? 훈방과 통고 처분 같은 건 경찰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검찰 단계와는 관계없죠. 검찰 단계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로 기소유예죠. 기소유예.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같은 게 검찰 단계의 다이버전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정답이고 4번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량 줄여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범죄 사건 그렇게 되겠죠. 다이버전 같은 경우에는 시설 수용을 피하고 사회내처우로 전환하기 때문에 시설 수용과 관련된 형사사법기관들이 업무량이 줄어들고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